안녕하세요. 마이클 잭슨의 인생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958년생 개띠고요. 오명규 사장님과 동갑이죠. 또 마이클 잭슨과 동갑인 국내 유명인으로는 가수 서른도님, 한화 이글스의 김경문 감독, 그리고 정치인 추미애 님이 있습니다. 마이클 잭슨은 미국 인디애나주 게리라는 도시 출신인데요. 이게 어디 있냐면 미국 지도를 한번 그려보면 대략 이쯤 있습니다. 이쯤. 미국 지도를 상체라고 한다면 한 왼쪽 가슴 정도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아니고요. 마이클 잭슨의 아버지는 조 잭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조 잭슨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철강 노동자였다고 하고요. 어렸을 때부터 음악인이 되고자 하는 꿈을 꿨다고 합니다. 또 형이 4명이 있었다는데 이 형제들이 되게 음악에 재능을 보였대요. 막 아빠 기타 훔쳐다가 막 치고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이러니까 아버지가 오, 내 못다한 꿈을 얘네가 이룰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나 보죠. 그리고 이제 마이클 잭슨도 여기 이제 합류를 합니다. 마이클 잭슨도 어렸을 때부터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해가지고 아주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한테 발탁당해서 같이 밴드 생활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밴드가 잭슨 5가 되는 거고요. 이 그룹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아버지가 정말 강도 높은 훈련을 시켰대요. 아주 혹독한 수준의 훈련을 시켰다고 하는데, 그래서 학교를 갔다 오면은 사실상 놀 시간도 없고 자유 시간도 없고 하루 종일 훈련을 했대요. 이 훈련의 강도가 얼마나 가혹했냐면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은 막 욕을 하거나 때리거나 모욕을 주거나 이런 식으로 진짜 스파르타식으로 군기를 잡으면서 훈련을 했대요. 그렇게 이 잭슨 5는 음악 활동을 시작하고요. 마이클 잭슨은 만 나이로 한 5살, 6살 이 정도부터 가수 활동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되게 작은 클럽 같은 데 가서 공연 같은 거 하면서 경험을 쌓았다고 해요. 그래서 한 5살, 6살부터 가수 생활을 시작했고요. 그렇게 경험을 많이 쌓고 1969년에 전설적인 미국의 흑인 음악 레이블 모타운이란 레코드 레이블과 계약을 맺습니다. 이 모타운 레이블이 얼마나 전설이었냐면 스티비 원더, 마빈 게이 뭐 이런 흑인 가수들을 배출한 레이블이라고 해요. 그래서 1969년에 계약을 맺고 1970년 1년도 안 돼서 바로 대박이 납니다. 어느 정도로 대박이 났냐면 1970년 한 해에만 빌보드 1위 곡을 4곡을 배출해요. ABC, I Want You Back 이런 노래 들어보셨나요? 이런 노래들이 이때 나온 거고요. 그래서 단숨에 잭슨 5는 완전 슈퍼스타가 됩니다. 잭슨 5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라고 하면 일단은 첫 번째는 가족 그룹이다라는 거. 이제 한국어로 따지면 악동 뮤지션 같은 거죠. 이 그룹에서 단연 인기가 많은 게 마이클 잭슨이었어요. 막내인 마이클이 리드 보컬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조그만 꼬마애가 귀엽게 생겨가지고 노래를 막 열창을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노래를. 그래서 이 5형제 중에서 제일 인기가 많고 스타성이 좋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마이클 잭슨의 인생, 앞으로의 계속 이어질 인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어린 시절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마이클 잭슨은 이렇게 말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한테 스파르타식으로 훈련을 받고 또 바로 데뷔를 해가지고 스타덤에 오르게 되고, 어린 나이에 무대 다니고 투어 다니고 방송 왔다 갔다 하고 녹음하러 다니고 이러니까 또래 친구들이랑 놀만한 그런 평범한 시간들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마이클 입장에서는 어린 시절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이것이 이 어린 시절에 대한 결핍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나중에 마이클 잭슨의 인생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 대목으로 가면요. 이제 마이클 잭슨이 성인이 되었을 때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1978년 마이클 잭슨이 이제 20살 정도 됐을 때 더 위즈라는 영화에 출연을 해요. 이게 무슨 영화냐면 여러분 오즈의 마법사 아시나요? 그 오즈의 마법사의 흑인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마이클 잭슨이 이 영화를 촬영하면서 허수아비 역할을 맡았다는데 중요한 건 아니고 이 영화에서 귀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귀인이 바로 앞으로 솔로 데뷔를 해서 이제 프로듀서로 같이 협업을 하게 되는 퀸시 존스고요. 진짜 전설의 프로듀서죠. 재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이 퀸시 존스를 여기서 만나게 되고, 그 이후에 솔로 앨범이 처음 나왔던 게 1979년이었고 여기 있는 이 퀸시 존스가 프로듀싱을 해가지고 앨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인이 돼가지고 나온 첫 번째 솔로 앨범이 Off the Wall이라는 앨범이었어요. 실제로 마이클 잭슨이 잭슨 5 생활을 하는 거, 막내로서의 어떤 이미지 이런 것들이 뭐 짜증났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이 이미지를 조금 성인이 되고 나서 탈피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게 그 당시 기록에 나와요. 내가 뭔가 어른이 됐고 홀로서기를 해가지고 좀 인정받고 싶다 이런 게 있었나 봐요. 인정을 받았을까요? 그래서 이 앨범이 어느 정도로 흥행했을까요?
성인으로 데뷔한 첫 솔로 치고는 꽤나 대박을 치게 되는데요. 빌보드 1위 곡을 2곡이나 배출하고 탑10 안에 4곡을 배출했다고 해요. 그리고 빌보드 앨범 차트 3위를 기록하고 R&B 앨범 차트에서는 16주 동안 1등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이제 첫 솔로 치고 완전 대박이 난 거죠. 그래서 마이클 잭슨이 실제로 꽤나 기대를 했대요. 무슨 기대였을까요? 그쵸? 상내나 기대를 했대요. 그 당시에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미국에서 제일 큰 시상식이 그래미잖아요. 그래미 시상식에서 상을 몇 개 받았냐면 딱 1개 받습니다. 근데 이 1개도 본상이 아니라 R&B 남자 보컬상을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마이클 잭슨이 이때 되게 실망했다고 해요. 이거밖에 안 돼? 이러면서. 그리고 또 이 즈음에 롤링스톤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거든요. 이 잡지에 마이클 잭슨이 나 좀 표지 모델로 쓰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근데 거기에 대해서 롤링스톤이 이제 거부를 했대요. 아니 괜찮아요. 안 쓸 거예요. 그래서 마이클 잭슨이 되게 거기에 막 실망도 많이 하고 그 당시에 마이클 잭슨 귀에 되게 많이 들리던 얘기가 뭐냐면 흑인이 어떤 잡지에 표지 모델로 나오면은 그 잡지는 안 팔린다. 그래서 흑인을 안 쓴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들렸대요. 그래가지고 마이클 잭슨이 자극을 받습니다. 나는 충분히 지금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그러면 다음번에 앨범이 나올 때는 그 누구도 무시하지 못하고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앨범을 만들 거야 라고 하고 앨범 작업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앨범이 3년 후에 나온 앨범이고 실제로 그 말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1982년에 나온 레전드 오브 레전드 앨범인 스릴러 앨범입니다. 그리고 마이클 잭슨은 이 앨범으로 진짜 슈퍼스타가 됩니다. 거의 지구를 정복하는 수준으로 됐죠. 사실 오프 더 월 활동까지만 해도 잭슨5랑 활동을 같이 병행하고 했거든요. 근데 이때부터는 체급이 너무 커져가지고 사실상 병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마이클 잭슨이 이 앨범을 만들 때 가지고 있던 생각은 이거였어요. 모든 곡을 히트곡으로 만들자. 전곡을 히트곡으로 만들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래가지고 이 앨범에 수록된 9곡 중에서 무려 7곡을 싱글로 발매를 했다고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앨범은 진짜 초대박이 납니다. 어느 정도로 대박이 났냐면 싱글로 나온 7곡이 모두 빌보드 탑10 안에 들었고 그 중에서 2곡이 빌보드 1위를 기록하게 됩니다. 빌리진과 비디시죠. 그리고 빌보드 앨범 차트에서 무려 37주 동안 1위를 기록했다고 해요. 어마어마한 성과를 이뤄냈는데 사실은 이제 이 앨범에서 좀 주목할 만한 위대한 점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언급을 해보자면 우선 첫 번째, 이 앨범이 왜 대박이 났을까를 좀 생각해보면 노래가 좋고 장르가 다양한 거 이런 것도 있겠지만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역시 1983년에 그 무대입니다. 그 무대. 이때가 아까 그 나왔던 모타운 레코즈의 창단 25주년 공연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잭슨5가 이제 초대받아가지고 뭐 메들리 공연도 하고 그 공연이 끝난 다음에 마이클 잭슨이 이 스릴러 앨범에 있던 빌리진이라고 하는 노래의 무대를 처음으로 공개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그 유명한 문워크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실제로 유튜브에 영상 같은 거 찾아보시면은 이 1983년도 빌리진 그 무대 영상이 있어요. 그때 문워크를 처음으로 이렇게 시전했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경악하고 소리 지르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그 당시 사람들이 이 춤을 보고 진짜 충격을 먹었다고 해요. 분명히 앞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이제 뒤로 가는. 그래서 이 춤이 정말 초대박이 납니다. 마이클 잭슨이랑 친했던 스티비 원더가 이런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스티비 원더가 시각장애인 가수잖아요. 내가 만약에 내 두 눈을 뜰 수 있다면 보고 싶은 게 2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내 딸아이의 얼굴이고 두 번째는 내 친구 마이클 잭슨의 문워크다. 이렇게 언급을 했던 적도 있었죠. 어찌됐거나 이 이후로 이 대중음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던 게 댄스라고 하는 게 이제 메인스트림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댄스를 추는 가수는 있었어요. 뭐 제임스 브라운 같은 가수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는 노래가 메인이고 댄스는 되게 보조수단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마이클 잭슨이 이 댄스의 위상을 격상시키고 자신의 정체성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댄스 가수들도 많이 나오게 되고 댄스 가수의 위상이 높아지게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패션을 되게 잘 사용했다는 겁니다. 빌리진 무대 딱 보면은 검정색 중절모 막 이렇게 딱 하고 막 반짝거리는 블링블링한 옷 입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각 노래마다 어울리는 컨셉을 의상으로 표현을 합니다. 나중 가면은 무슨 제복 같은 그런 옷도 입고 액세서리도 막 화려하게 장착하고 그래서 이 패션이라고 하는 거를 이 팝스타의 중요한 요소로 만드는데 크게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뮤직비디오가 있죠. 이 마이클 잭슨의 스릴러 전까지 가수들의 뮤직비디오는 그냥 마이크에다가 이렇게 노래하고 뭐 연주하고 이 정도의 홍보 영상 취급을 받았거든요. 마이클 잭슨 때부터는 이 뮤직비디오를 진짜
단편 영화처럼 만들기 시작해요. 어떤 최소한의 스토리 라인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노래에 맞는 막 패션을 입고 댄서들이랑 같이 막 안무를 추고 이런 식으로 뮤직비디오를 화려하게 꾸며가지고 냈고, 이게 굉장한 화제가 됩니다. 지금 나오는 노래들, 지금 요즘 팝 노래들이나 케이팝 이런 노래들 뮤직비디오는 다 이런 식이잖아요. 마이클 잭슨의 영향을 받았고, 사실상 마이클 잭슨이 시도했던 이 방식이 업계 표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듣는 음악의 시대에서 보는 음악의 시대를 열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죠. 어찌됐거나 이 스릴러 앨범은 이런 요소들로 인해서 초대박이 났고요. 어느 정도였냐면 1984년 초가 됐을 때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앨범으로 기네스북에 실렸고요. 아까 말했던 그래미 시상식, 1984년도 그래미 시상식에서 마이클 잭슨은 한 시상식에서 8개의 상을 받아요. 당시에 최다 기록이었다고 해요. 이때부터 이제 팝의 황제라는 별명이 생기게 된 거죠. 하나 더 언급하고 싶은 게, 이 당시 마이클 잭슨이 슈퍼스타 반열에 오르게 되었는데 이 위상으로 인해서 바뀐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MTV라고 하는 TV 채널이 있었어요. 이게 청소년들이 되게 많이 보는 영향력 있는 신생 TV 채널이었는데 음악 채널이었거든요. 이 채널에 흑인 가수들이 거의 나오지 못했어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주로 백인 가수들, 락 가수들 위주로 나왔고요. 그래서 실제로 왜 흑인들은 못 나오냐 이런 말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MTV는 아니, 우리 정체성이 그런 어떤 백인 락 같은 걸 좀 지향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곤 했었는데, 마이클 잭슨의 빌리진이나 스릴러 이런 노래들이 너무나도 흥행을 하다 보니까 MTV에서 뮤직비디오를 안 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흑인 계열의 음악들이 틀어지기 시작했고 흑백 장벽을 깨부쉈다, 이런 평가도 받고 있죠. 이제 흑인 아티스트들이 팝 시장 메인스트림으로 진입하는데 꽤나 큰 영향을 줍니다. 80년대 중반이 되었을 때까지만 해도 마이클 잭슨의 위상은 내려올 줄을 몰랐어요. 1985년에 그 당시에 이제 되게 화제가 되었던 게 에티오피아에서 이제 대기근이 발생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자선 행사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열리고 이랬었는데, 이때 당시에 제일 인기 많았던 미국 가수들이 그래서 총 집합을 합니다. 그래서 부른 노래가 이제 We Are The World죠. We Are The World, We Are The Children, 막 이런 노래 있죠. 마이클 잭슨이 라이오넬 리치랑 이 노래를 같이 공동 작곡을 했어요. 작사도 하고. 근데 이때 당시에 1980년대 미국에서 가장 유명했던 팝스타들이 다 모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마이클 잭슨은 다들 이제 신기해했다고 해요. 마이클 잭슨 보면서. 그러니까 정말 위상이 슈퍼스타 중에 슈퍼스타, 연예인의 연예인, 이런 느낌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다음 활동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1987년으로 갑니다. 배드라고 하는 앨범이 나오게 됩니다. 스릴러 앨범이 1982년에 나오게 되는데 무려 5년 정도의 공백기가 있었던 거니까 사실 공백기가 꽤나 긴 편이었죠. 그만큼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되게 강했다고 해요. 이 앨범 역시 퀸시 존스랑 같이 협업을 했던 앨범이었고요. 이 앨범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당연히 전 앨범이 워낙 대박이 났으니까 되게 의구심이 많이 들었대요. 그냥 뽀로가 아님? 다음 앨범도 이렇게 대박 날 수 있을까? 더 보여줄 게 있어? 이렇게 초대박이 났는데, 그런데 이 배드 앨범은 실제로 역시 초대박이 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앨범 하나에서 빌보드 1위 곡을 5개나 배출을 해요. 그 당시 최고 기록이었고 대박이 납니다. 자,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마이클 잭슨은 이제 월드 투어를 돌기 시작하는데요. 1987년부터 89년까지 이렇게 긴 시간 동안에 투어를 돌면서 각 나라에 있는 팬들을 만나겠다 이러면서 돈 거예요. 400만 명이 넘는 관중들이 이제 마이클 잭슨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다고 하고요. 실제로 마이클 잭슨이 이 월드 투어에서 보여줬던 무대 방식이 그 다음 세대에 나올 팝스타들의 거의 모든 월드 투어 그리고 콘서트 방식에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공연이라고 하면 이제 노래하고 연주하고 퍼포먼스도 좀 막 보여주고 이제 이런 방식이었다면, 마이클 잭슨은 공연이라는 것 자체를 하나의 쇼처럼 기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프닝에 막 팡 이렇게 튀어서 올라온다든지, 화려한 조명이나 특수효과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쓴다든지, 공연의 전반적인 서사 같은 것들을 부여한다든지, 막 군무나 안무 같은 게 중심이 되기도 했고요. 노래 자체가 컨텐츠였어요. 그러니까 노래 중간중간에 막 의상을 체인지하고 또 뒤에 막 영상 같은 걸 깔아서 연출을 하기 시작하고, 이게 마이클 잭슨이 처음으로 시도를 했냐라고 물어보면 아닐 수 있겠지만 이런 방식 같은 것들을 업계 표준으로 만들었던 사람은 마이클 잭슨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마이클 잭슨의 뭐 공연이라든지 활동들이 후대 팝 가수들한테 정말 지대한 영향을 많이 끼치게 되죠. 자,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정말 잘 나가고 정말 슈퍼스타로서 어마어마한 위상을 자랑하고 있었는데, 조금씩 잡음이 생기기 시작한 것도 이제 이 시기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이클 잭슨은 사실상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했어요. 이미 어린 시절부터 너무 유명했고 스릴러 앨범 이후에는 너무 유명해져서
밖에 나갈 수가 없을 정도였다고 해요. 어디에 가나 팬들이 몰리고 파파라치가 몰리고 기자들도 몰리고 이래가지고 막 경호 인력들을 붙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미디어 같은 데 얼굴을 많이 비치지도 않고 약간 신비주의적인 그런 노선을 추구를 했다고 해요, 이 당시에.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마이클 잭슨을 조금 물어뜯는 부정적인 그런 기사들을 쓰고 정보를 퍼뜨리는 그런 존재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타블로이드죠. 타블로이드는 쉽게 말하면 그냥 저질 신문, 저질 언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황색 언론이라고도 하죠. 이제 이런 언론들은 제도권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자극적인 어그로성 기사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냈고, 마이클 잭슨이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슈퍼스타였기 때문에 타깃이 된 거죠. 자극적인 키워드는 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언론들한테는 최고의 먹잇감이었던 셈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런 타블로이드가 마이클 잭슨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했냐면, 첫 번째는 이제 외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인데요. 일단은 성형수술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실제로 마이클 잭슨의 얼굴을 보면은 코가 계속 바뀌거든요. 어린 시절일 때와 스릴러 앨범 나올 때 조금씩 코가 되게 얄쌍해져요. 그래가지고 마이클 잭슨은 성형 중독자다 뭐 이런 이제 이런 프레임을 들고 막 기사를 내고 이럽니다. 실제로 마이클 잭슨 본인이 언급을 했던 게 1979년에 무대에서 연습을 하다가 코뼈가 부러졌대요. 그래가지고 코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을 받고 나서 춤을 추는데 호흡이 불편해가지고 재수술을 받았고 뭐 이런 언급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까 말했지만 아버지한테 어릴 때부터 엄청나게 가혹한 훈련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때 뭐 실수를 하거나 이러면 되게 폭언을 일삼고 조롱을 했대요. 외모를 가지고 비하하는 식으로 이제 그런 방식으로 폭언을 일삼았다고 하고, 특히나 마이클 잭슨의 코를 가지고 많이 놀렸대요. 못생겼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좀 컴플렉스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아무튼 이제 이런 프레임이 있었는데, 사실 이것보다 더 컸던 거는 이제 피부색 변화죠. 실제로 마이클 잭슨의 피부색은 점점점 가면 갈수록 하얗게 변하고요. 배드 앨범 때 눈에 띄게 하얗게 변했고, 2000년대 넘어가고 이러면 진짜 배곡같이 하얘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합니다. 뭐야 대체 왜 하얘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백인이 되고 싶어가지고 뭐 피부 박피 수술 같은 걸 받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외모에 대한 언급을 일단 했고요. 또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마이클 잭슨이 1984년도에 펩시콜라 광고를 촬영을 찍다가 폭죽이 너무 일찍 터져서 이게 머리에 달라붙어서 되게 크게 다쳤던 적이 있거든요. 이때 막 3도 화상을 두피에 입어가지고 수술할 정도까지 갔다고 해요. 그때 그 병원에서 이렇게 회복하기 위한 산소 탱크 이런 데에 마이클 잭슨이 누워있는 이런 사진이 유출이 돼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 당시에 타블로이드지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150살까지 살려고 산소방에서 생활한다. 그리고 침팬지를 애완동물로 키운다. 코끼리 인간의 뼈를 사려고 시도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 마이클 잭슨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루머들이 여기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였냐면, 네버랜드에 관한 루머였어요. 네버랜드가 뭐냐면 마이클 잭슨의 집이거든요. 근데 이 집은 평범한 집이 아니에요. 마이클 잭슨은 집에다가 놀이공원 자체를 만들어 놨었어요. 집에다가 막 롤러코스터도 있고 회전목마도 있고, 집 자체가 그냥 놀이공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이 놀이공원에 아이들을 주기적으로 초대합니다. 어린이들이죠. 그래서 막 애들이랑 같이 놀고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런 언론들이 보기에는 이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다 큰 성인이 놀이공원을 집에다가 설치해 놓고 애들 초대해가지고 애들이랑 막 천진난만하게 놀고, 뭔가 이상해. 네버랜드라고 하는 것도 좀 이상하고, 어린이에 좀 집착을 하는 게 있다. 되게 이상하다. 아무튼 이제 전체적인 마이클 잭슨을 향한 80년대의 프레임은 뭐였냐면, 마이클 잭슨 좀 이상해. 확실히 평범하지는 않아. 평범한 사람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가 잡히게 된 거죠. 그 전까지만 해도 뭐 최고의 슈퍼스타였다면, 이 이후에는 분명히 슈퍼스타도 맞고 뭐 최고의 스타는 맞는데 뭔가 일반적이지는 않은, 일반 사람이랑은 좀 다른 그런 이미지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0년대로 넘어오게 됩니다. 우선 1991년도에 새로운 앨범을 발표합니다. 4년 만이었죠, 배드 앨범 이후에. 이때 발표한 앨범이 데인저러스라고 하는 앨범이었고요. 이 앨범이 마이클 잭슨한테 특별했던 이유는 처음으로 퀸시 존스 없이 독립을 한 앨범이라는 점에서 좀 특별했어요. 이제 내가 조금 더 내 음악을 주도해서 만들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 앨범을 냈고, 역시나 마이클 잭슨이니까 엄청나게 히트를 치게 됐는데요. 이 앨범에서 처음으로 대중들한테 공개됐던 곡이 뭐였냐면 블랙 골 화이트라는 곡이었어요. 블랙 골 화이트. 근데 이게 무슨 노래냐면은
너가 백인이든 흑인이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인종이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런 내용들이 담긴 가사였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항변을 하는 그런 노래처럼 들렸던 거죠. 그리고 역시나 이제 월드 투어도 돌았고, 이 당시 이제 마이클 잭슨이 언론 같은데 모습을 거의 비치지 않았어요. 인터뷰도 거의 안 했고. 그런데 이 당시에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TV 프로그램이 뭐였냐면은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쇼였거든요.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오프라 윈프리 쇼에 마이클 잭슨이 출연합니다. 14년 만에 TV 인터뷰에 출연을 하는 거였고,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한 주목을 받습니다. 시청률이 진짜 엄청 높게 나왔고 한 9천만 명 정도가 시청을 했다고 해요. 이 인터뷰에서 본인을 둘러싼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이제 해명을 합니다. 특히나 이 피부색 변화에 대해서 해명을 하게 되는데, 이제 뭐라고 해명을 하게 되냐면, 나는 병을 앓고 있다. 피부의 색소가 변하는 그런 병을 앓고 있고, 그 병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커버를 하기 위해서 피부 색깔이 변해가는 거다 라는 해명을 합니다. 이 병이 이제 실제로 백반증이라는 병이죠. 이 당시에 이 타블로이들이 마이클 잭슨에 대한 뭐 이런 기사들을 내면서 마이클 잭슨한테 붙여줬던 별명이 있어요. 약간 조롱 섞인 별명이었는데 래코제코라는 별명이 있었거든요. 래코제코. 그냥 조롱이에요. 조롱하는 별명인데 마이클 잭슨이 이 별명을 개 싫어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오프라 윈프리 쇼에 나와서 타블로이들한테 막 부탁을 합니다. 그만 좀 해라. 난 괴물도 아니고 이상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좀 봐달라. 래코제코 이거 그만 좀 해라. 적당히 좀 해. 뭐 이런 식으로 막 부탁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어찌됐거나 이 당시에 마이클 잭슨은 이런 좀 어그로를 끄는 언론들이 막 물어뜯고 막 자극적인 기사를 쏟아내고 조롱도 하고 하긴 했지만 여전히 슈퍼스타였고요. 어디를 가나 국빈 취급을 받았어요. 월드 투어는 항상 매진이었고 대통령들이 막 만나러 오고 이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 이후에 본격적으로 마이클 잭슨의 삶이 조금 어두워지는 구간이 시작됩니다. 1993년이었어요. 오프라 윈프리 쇼에 나온 게 93년도였거든요. 어떤 소년이 폭로를 합니다. 마이클 잭슨한테 내가 성적인 학대를 당했다 라고 어떤 꼬마 아이가 폭로를 해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마이클 잭슨은 자기 집 네버랜드에 어린 아이들을 많이 초대해서 같이 놀아주고 그랬어요. 주로 좀 가난한 아이들이거나 아니면 좀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이런 아이들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같이 놀고 뭐 즐기고 이런 시간을 주기 위해서 라고 본인은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네버랜드에서 같이 마이클 잭슨이랑 친하게 지내던 아이 중에 한 명이 이런 폭로를 한 거예요. 당연하게도 이런 자극적인 기사를 쓰는 미디어들은 마이클 잭슨 저 아동 성애자 아님? 막 이런 식으로 의심을 했고, 마이클 잭슨은 당연하게도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제 경찰 수사를 받습니다. 이때 되게 굴욕적으로 수사를 받았다고 해요. 이거를 폭로한 그 소년이 조던 챈들러라는 아이였는데, 이 아이가 이제 성적인 학대를 당했으니까 마이클 잭슨의 어떤 신체적인 특징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해가지고 경찰들이 와서 신체 수색을 막 했다고 해요. 강압적으로 옷을 다 벗긴 다음에 전신 사진을 촬영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게 되게 굴욕적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마이클 잭슨은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언론들이 진짜 엄청나게 물어뜯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신적인 충격을 굉장히 강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이제 데인저러스 투어를 할 때였는데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실상 진통제에 매일매일 의존하면서 살았고, 이것 때문에 식사를 제대로 못할 정도로 스트레스가 컸다고 해요. 결국에는 건강상의 문제로 투어도 이제 완전 중단이 되고요. 결국 마이클 잭슨은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걸 이기지 못하고 합의를 합니다. 민사 합의를 보는데요. 이때 합의금으로 한 2,300만 달러 정도를 썼다고 해요. 거의 수백억을 쓴 거죠. 근데 합의를 하니까 이런 언론들은 더 의심을 하고 그랬대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거죠. 너가 진짜 무죄를 주장하고 떳떳하고 당당하면은 끝까지 법정에 가가지고 무죄를 받으면 될 거 아니냐. 근데 왜 굳이 그 돈 주고 민사 합의를 하냐. 뭔가 캥기는 거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의심을 했다고 해요. 마이클 잭슨의 그 당시 부인이었던 리사 프레슬리의 말에 따르면은 스트레스를 진짜 밥을 못 먹을 정도로 강하게 받으니까 그냥 합의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합의를 보게 된 거였죠. 아무튼 이 사건 1993년에 조던 챈들러의 폭로로 인한 아동 성추행 의혹이 처음으로 마이클 잭슨의 커리어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금이 간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마이클 잭슨의 네버랜드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대체 네버랜드라는 게 뭐냐? 왜 성인 남자가 집 안에다가 놀이공원을 만들고 있냐? 그리고 놀이공원 만드는 건 네 자유야. 근데 왜 아이들을 초대하냐? 네버랜드가 진짜 순수한 공간이 맞아? 순수한 공간으로 둔갑한 위험한 공간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의심을 했다고 해요. 거기에 대해서 마이클 잭슨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난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한테 죽어라 훈련받고 또 잭슨5로 활동을 하면서 학교 생활도 제대로 못했고 친구들과 노는 시간도 거의 없었고 사실상 평범한 어린 시절을 거의 누리지를 못했다. 그래가지고 잃어버린 나의 유년 시절을 보상받기 위해서
네버랜드를 만들고 거기서 내가 노는 거고 아이들을 초대해가지고 아이처럼 노는 거다. 나는 너무나도 어린 나이에 어른들의 세계에 던져졌고 사실상 돈 버는 기계처럼 살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성공해서 만든 나만의 공간에서는 아이처럼 놀고 싶다 라는 의미였겠죠. 실제로 이 네버랜드가 무슨 뜻이냐면은 피터팬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영원히 늙지 않는 곳, 이런 곳이 네버랜드라고 하거든요. 아까 제가 맨 초반부에 마이클 잭슨의 인생에서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어린 시절에 대한 유년기에 대한 결핍이라고 했었는데 이게 네버랜드와 또 어린이들과 같이 놀고 싶어 라는 마인드로 이어지게 되고 이런 아동 성추행 사건이 터지면서 발목을 잡게 되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안타깝죠. 결핍으로 인해서 발목이 잡혀버리니까요. 아무튼 이 사건이 처음으로 마이클 잭슨의 어떤 명성에 금이 간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계속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1995년도에는 히스토리라고 하는 앨범이 나왔어요. 역시 마이클 잭슨이니까 히트를 치게 되는데요. 이때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돼요. 마이클 잭슨이 한국을 4년 연속으로 연달아서 방문하거든요. 이때 96년도에 히스토리 투어로 한번 왔었고 그 다음에 97년도에 바로 또 한국을 찾아왔는데 이때 왜 왔냐면 그 무주 리조트라고 있거든요, 한국에. 이 무주 리조트에 비즈니스 투자를 한다고 알아보려고 방문을 했었대요. 그때가 이제 IMF니까 한국이 되게 경제 위기였던 그런 시기잖아요. 그때 외국 자본 유치 같은 게 절실히 필요하니까 마이클 잭슨이 또 어린이 자선 이런 걸로 되게 유명했으니까 이 무주 리조트에 어린이 테마파크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까 이런 투자건에 대해서 이야기가 오고 갔대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97년도에 한국을 방문하게 됐고요. 실제로 이 무주 리조트에 마이클 잭슨이 직접 남긴 그 글귀가 있거든요. 한국은 신이고 무주는 사랑이다. 뭐 이런 글귀를 남겼다고 해요. 그렇다고 하고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98년도에 왜 왔냐면 김대중 대통령 취임식 때 왔는데요. 이때 아마 둘이 친해졌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이제 대통령 후보 김대중 후보였는데 이때 만나가지고 마이클 잭슨이랑 대화를 나눴대요. 근데 약간 자유, 평화, 인권 이런 거에 대한 대화를 나누더니 되게 깊은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금방 친해졌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을 때 취임식에 참석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99년도에 마이클 잭슨 앤 프렌즈라고 해가지고 자선 공연을 열었거든요. 이 공연을 한국에서 했어요. 한국이랑 독일에서 했는데 이때 또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4연속으로 한국을 이 당시에 막 방문하기도 했었고요. 자, 이제 21세기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2001년에 다음 앨범이 나오게 되는데 인빈시블이라는 앨범이 나와요. 이 시기부터는 마이클 잭슨도 예전만큼의 지배력은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확실히 전성기에서 좀 내려온 감은 있었고요. 사실 21세기 넘어서의 마이클 잭슨은 되게 힘든 삶을 보내거든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2003년에 마이클 잭슨에 관한 다큐멘터리가 나옵니다. Living with Michael Jackson이라는 다큐였는데요. 말 그대로 마이클 잭슨한테 카메라 붙여가지고 마이클 잭슨의 사생활을 좀 보여주기 위한 그런 다큐였는데 이 다큐가 굉장히 논란이 됩니다. 사실 마이클 잭슨은 편집을 좀 이상하게 했다. 이거 악마의 편집이다. 내가 이거 PD님 믿고 맡겼는데 이런 식으로 편집하는 게 어딨어요 하면서 되게 실망을 했다고 하는데 어찌됐거나 이 다큐에서 몇 가지 논란이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대목이 뭐였냐면 한 인터뷰에서 어린 아이와 함께 잠자리를 가지는 것에 대한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인터뷰 내용이 뭐였냐면 감독이 물어봐요. 아이들이랑 같은 침대에서 잔 적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마이클 잭슨이 아니요. 하지만 많은 아이들과 한 침대에서 잔 적은 있죠. 침대를 같이 쓰는 게 왜 안 되죠? 원하면 내 침대에서 자면 되죠. 난 바닥에서도 잘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 대목이 몇몇 대중들과 언론들에게 되게 불편하게 다가왔던 거죠. 왜냐면 한 10년 정도 전에 아동 성추행 혐의를 받던 사람이 이제 그런 언급을 하니까 되게 의심스럽네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근데 그때 같이 마이클 잭슨과 인터뷰를 했던 소년이 케빈 아르비조라는 소년이었거든요. 암투병하고 있는 소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마이클 잭슨이 좀 병문안도 가주고 뭐 선물도 주고 네버랜드에 초대하고 그래가지고 되게 친해진 아이였대요. 기자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40살 먹은 성인이 왜 아이들이랑 같이 놀고 아이들이랑 같은 침대에서 자고 이럽니까? 그랬더니 마이클 잭슨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아이들이랑 자는 게 뭐가 이상한 거임? 그거를 성적으로 바라보는 님들의 시선이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어찌됐거나 이 케빈 아르비조라는 요 소년이 이때 마이클의 편을 들어줍니다. 마이클 잭슨은 절대로 무슨 성추행하고 이럴 사람이 아니에요. 마이클은 좋은 사람이고 나한테 있어서는 진짜 아버지 같은 사람, 천사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에요 라고 마이클을 감싸줘요. 그런데 몇 달 있다가 갑자기 입장을 바꾸게 됩니다. 마이클 잭슨한테 성적인 학대를 당했고 마이클 잭슨이 자신한테 술을 제공했고 또 납치를 하고 감금을 하려고 시도했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번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네버랜드는 완전히 압수수색을 당하고 마이클 잭슨은 체포영장이 발부돼요, 실제로. 그래서 체포됐다가 물론 보석금 내고 풀려나긴 했죠. 2004년도에 검찰에 기소가 되고요. 2005년도에 본격적으로 형사재판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 2005년에 열린 마이클 잭슨 아동성추행 형사재판이 엄청난 화제였어요. 14주간 진행을 했는데 할 때마다 기자들이 막 몇천 명씩 몰리곤 했대요. 증인이 140명가량이었고 증거가 600개가량이 나오는 진짜 엄청나게 큰 재판이었고요. 4달간의 대장정 끝에 결국에는 마이클 잭슨은 이 재판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받습니다.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유는 일단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발견이 안 됐다. 그리고 내가 피해자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증언이 자꾸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얘기가 번복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무죄를 선고받게 되는데요. 법적으로는 마이클이 승리했지만 사실상 거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연예인으로서의 이미지는 뭐 엄청나게 큰 타격을 입었고요. 이때부터 정신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좀 심하게 무너져 내렸다고 해요. 매번 재판에 들어설 때마다 점점 더 얼굴은 야위어져 갔고, 그리고 이 이후에 멘탈이 너무 불안정해져가지고 하루하루 약물에 의존하면서 살아갔다고 하고, 그리고 이 이후로 다시는 자기 집이었던 네버랜드로 돌아가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아이들도 다시는 초대하지 않았고요. 되게 고립된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미국 밖에서 살았대요. 뭐 이곳저곳 다니면서 망명생활 같이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베가스 같은 데 들어와서 살았다고 합니다. 사실상 방송활동, 음악활동은 당연히 완전히 중단된 상태였고, 2006년에 잠깐 시상식에 출연해가지고 얼굴을 비춘다든지 아니면 제임스 브라운 사망했을 때 추도식에 잠깐 나타난다든지 이 정도를 제외하고는 공식적인 연예계 활동을 거의 중단한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2009년 재판이 끝나고 거의 4년 만에 복귀 선언을 합니다. 콘서트를 열겠다라고 하고, 이 콘서트의 이름이 This Is It이었어요. 처음에는 콘서트를 10번 정도로 기획을 했는데 수요가 너무 넘쳐가지고 50번으로 횟수를 늘렸다고 해요. 이 공연은 레지던시 공연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 마이클 잭슨이 했던 월드 투어는 뭐냐면 내가 전 세계 여러 군데에 있는 팬들을 만나러 직접 갈게요 였다면, 이 공연은 니들이 와라 였어요. 그래가지고 영국에 이제 O2 아레나라고 있거든요. O2 아레나에서 50번의 공연이 열리는 거예요, 한 군데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팬들이 모여라 라고 하는 공연이었던 셈이고요. 티켓이 오픈한 지 몇 시간 만에 매진이 되었고 거의 100만 장 넘게 티켓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통을 겪었어도 마이클 잭슨은 역시 마이클 잭슨, 티켓 파워는 여전하구나 라는 게 있었고요. 그래서 첫 복귀하는 콘서트가 2009년 7월에 있었어요. 기대를 하고 있었지만 2009년 6월 25일 충격적인 소식이 들리게 되는 거죠. 바로 마이클 잭슨이 향년 50세로 사망했다는 뉴스가 터지게 됩니다. 이 뉴스는 정말 충격적인 뉴스였어요. 이게 어느 정도로 충격적이었냐면 그 당시 인터넷이 마비될 정도로 충격적이었다고 해요. 실제로 구글이 그 당시에 마이클 잭슨 사망 뉴스 때문에 트래픽이 마비될 정도로 사람들이 너무 몰리니까 순간적으로 이거를 디도스 공격으로 착각할 정도로 엄청난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공연 복귀를 한 달도 채 앞두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 마이클 잭슨의 몸 상태는 진짜 안 좋았대요. 특히나 수면은 사실상 거의 제대로 하지를 못하는 수준이었대요. 극심한 수준의 수면 장애를 앓고 있었다고 알려지고요. 이미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잠을 못 자서 약물에 의존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 고용했던 주치의가 콘레드 머레이라고 하는 의사였어요. 공식적인 사인은 뭐였냐면 급성 프로포폴 중독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프로포폴이 이제 잠을 못 잘 때, 수면을 못 할 때 쓰는 약물이거든요. 이 프로포폴에다가 진정제 같은 거를 섞어가지고 썼대요. 근데 이게 호흡을 억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숨을 쉬지 못해가지고 사망했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주치의였던 콘레드 머레이라는 사람이 되게 논란이 많았어요. 이거 의도적으로 살해한 거다, 이런 루머도 있었고요. 왜 그랬냐면은 일단 모니터링을 제대로 안 했어요. 자기 환자인데도. 그리고 911을 신고하는 것도 너무 늦었고요. 그래서 골든타임을 놓쳤다라고 하고요. 결국에는 이 콘레드 머레이는 과실치사 혐의로 유죄를 받고 4년형을 선고받아요. 그리고 감형돼가지고 이제 2년 살고 지금은 나왔거든요. 콘레드 머레이 수사할 때 나온 기록에 의하면 2009년 사망 전에 마이클 잭슨은 너무나도 극심한 수면장애를 앓고 있었기 때문에 2달 동안 거의 매일같이 프로포폴을 맞았고, 사실상 프로포폴이 없으면 잠을 청할 수가 없는 정도의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보면 좀 되게 안타깝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마이클 잭슨의 인생사라고 할 수 있겠고요.
마이클 잭슨의 인생을 요약해보자면 결국에는 타고난 천재가 어린 시절부터 혹독한 훈련을 아버지로부터 받아가면서 역사상 최고의 슈퍼스타 반열에 오르게 되었지만 동시에 그러한 훈련으로 생긴 결핍 때문에 잃어버린 유년 시절을 되찾기 위한 삶을 살고자 했고 그러한 시도들이 논란으로 이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말년엔 되게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난 그런 아이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